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 강원도 춘천에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여기저기 떠돌면서 일하고 있는 박인우라고 합니다. 네. 빨간 모자가 잘 어울리십니다. 어떻게 고대사를 쓰게 되셨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초등학교 한 4, 5학년부터 그냥 제 인생이 정해졌어요. 초등학생 때요? 네. 와, 어떡해요? 저희, 어떤 계기로? 제 또래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MBC 9시 뉴스 시작하기 전에 네. 이제 뭐 어린이들은 9시 잘 시간입니다. 그거 딱 맞아요. 띄워주고 이제 네. 그 뉴스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그 시점에 잠을 잔 적이 거의 없어요. 어른들 세계에서 많이 살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냥 뭐 동화책에서 나온다던가 학교 수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생은 그런 거야, 세상은 그런 거야 이거 받아들이면 좋은데 제가 봤던 건 정 아니요. 전혀 반대다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설명해 주지 않는 게 많았어요.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왜 내가 보는 모습은 왜 이럴까? 만약 제가 그때 좀 더 다양하게 알았다면 심리학이라는 걸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심리학을 알았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알려지지도 않았던 시대니까 맞아요. 또 어린이용 역사책은 좋아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걸 공부해보면서 이 안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내가 보이는 풍경이 왜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했고, 그 다음에 역사도 이제 시대가 다양하잖아요. 대륙별로 할 수도 있고 나라별로도 할 수 있고. 근데 현대사는 도저히 근현대사는 못 보겠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깨달았는데 제가 무척 예민한 성격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수십 년간 나는 털털한 사람이야 라고 그러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무지 예민하더라. 그래서 현대사 책 볼 때마다 뭔가 이상하게 끌어올라요? 그러니까 끌어오른다기보다는 너무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를 덜 느끼면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찾다 보니까 고대사 책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오히려 과학책이 올림픽이다 뭐 그런 거 하기 전이라서 체육이라던가 과학이라던가 또 우리나라 과학 입국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책이 나올 때인데 이렇게 차라리 우리나라 옛날 역사책은 있어도 또 다른 이웃 일본이나 중국 아니면 서양사 이런 것들은 책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고대사 관심을 들였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미 나는 어떤 생활을 하며 돈을 얼마나 쓸지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을 다 세웠고 거의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딱 하나, 군대 가야 된다. 평범한 학생은 아니었네요. 평범한 어린이도 아니었고 의문이 굉장히 많았네요. 그냥 어렸을 때 심할 때는 그 미군 방송 지금은 이제 못 보지만 네. 옛날에 채널 2가 미군 방송이었던 시절에 그럼 걔네 방송 끝나고 성조기호 영원하라 그거 틀어줄 때까지 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그냥 화면만 보는 걸로 밤에 할 게 없으니까. 고대사는 자료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고대사의 뒷골목까지 이렇게 쓰시기에는 어떻게 쓰셨어요? 자료 찾고 이런 거는? 자료는 몇몇 자료들을 빼면은 굉장히 공평해요.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어제 오늘 나왔던 자료라던가 이런 게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봐야 될 자료는 저기 선생님이나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이제 대학원 들어와서 아니면 이제 대학 시절에 나는 이쪽 공부를 할 거야 하는 친구나 저나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만큼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뒷골목 가니까 이제 좀 약간 뒷시대 쪽에 관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시사라던가 생활사 아니면 그 사람들 심성에 관한 것들을 다루나 했는데 딱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일반적인 고대사 책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고대사에서 이제 그 서양사라던가 아니면 근현대사에서 하는 뭐 생활사, 뭐 뭘 먹고 살았다던가 옷은 어떻게 있었는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추적하기가 힘들어요. 자료를, 그래도 그것도 굉장히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다른 시대 책을 보셨던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미진한데, 다만 제가 이제 뒷골목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쪽 사람들은 좀 이제 저랑 같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조금 이해를 해줄 텐데,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고대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무대에 나왔던 이야기 조금 뒤에서, 바로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니면은 거기 나왔던 그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지금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죠. 짤방 하나 있는데 무슨 약을 먹었길래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라는 짤이 있는데, 그것처럼 도대체 넌 뭘 먹었길래, 술을 먹었니 아니면 마약을 먹었니 아니면 그냥 어젯밤에 꿈을 잘못 꿨니?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아니 왜 이게 이상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좀 그거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뒤에 있는 것을, 그 뒷골목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는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대의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범주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셨어요? 이게 학자들, 고대사 공부하는 사람들을 한 100명 모아놓고 물어보면 다 미묘하게 다 다를 거예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해서는 이제 고조선 건국, 정확히 고조선은 언제 건국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여간 고조선이 우리 역사 시대로서는 시작이다. 그 다음에 종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이제 삼국 통일이 아니라 이제 신라가 멸망하고 난 후, 고려가 들어서기 전, 그때 그 사이에 이제 고대는 끝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고대사를 다룰 때 위만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만 이 사람은 참 복잡한 사람이죠. 왜냐면 엄연히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갑자기 이제 한반도에 튀어나와서 원래 있던 나라의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쇼 코넬리가 나왔던 왕이 되려던 사나이인가? 그 영화가 있어요. 뭐 네팔인가 어디 영국의 군인이 제국주의 시절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이 되려다가 왕이 되었다가 이제 죽은 이야기.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의 우리의 종족하고, 민족이라던가 종족하고 그 시대 개념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출발은 중국 사람이었지만은,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서서히 이제 한국 역사의 일부, 그 초기 싹을 틔웠던 사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개인보다 집단이 더 중요한 사회였다. 이런 문장을 쓰셨는데, 현대 사회는 뭐 요즘 개인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예요. 예전 표현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다 보게 이제 그냥 내 집단이나 내가 모시는 대장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를 그냥 휴지 버리듯이 가볍게 버릴 수 있는, 사실 그 사람도 저나 우리들처럼 무서웠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뇌에 강하게 죽음 앞에서 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죽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됐겠죠. 지금은 그 역할을 하는 게 종교 정도의, 뭐 어떤 종교에서는 뭐 내가 순교를 하면 천국으로 간다. 이래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쪽에서, 저 대륙 건너편에서. 근데 우리는 적어도 너무 나만을 생각하는 거는 문제겠지만은 나라는 거를 묻어버리고 억눌러버리고 사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거는 인정을 하자. 다만 이제 지금 사회에는 이게 맞겠지만은 그 시대에는 그게 정답이다. 제가 이제 글을 썼던 목적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왕권 강화 같은 걸 얘기한다면 지금 만일 제가 밖에 나와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합시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합시다. 그러면 아마 제 친구들의 구할은 저하고 인연을 끊을 거예요.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준다는 거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사회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복잡한 사회니까 그 한 사람이 그걸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시대가 워낙 느슨하고 사람도 적게 살고 있고 지금 여기 성남 주변만 해도 허벌판을 만들고 사람들이 막 집을 막 따다다닥 하다 못해 이제는 하늘로 쫙 세워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세계사든 한국질이든 세계질이든 해서 저기 대평원들 우리나라 남쪽에도 김제평야, 호남평야 이제 거기 가면 쭉 보면 산 빼놓고는 다 그냥 논밭이잖아요. 아니면 풀밭일 수도 있고 옛날엔 그게 다 숲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그 숲과 숲 한가운데 조그만 점에 불과해요. 굉장히 오히려 그 숲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숲이 하나의 바다인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수목원처럼 햇빛이 이제 따뜻하게 들어오는 그런 숲이 아니라 들어가면 껌껌한 완전히 나무가 하늘을 가려서 땅은 질퍽질퍽하고 그리고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데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나는 발에 계속 걸려 넘어지고 그런 숲 속에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띄엄띄엄.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기술력이 부족했기 기술력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과학적인 지식 이런 레벨이 지금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몰아준 다음에 그 사람의 영도하에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게 당연했던 거죠. 다만 이제 그 시대에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지금 시대에 삽시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일이고 또 아니 이렇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사회를 살아야 되는데 당신네 고대인들은 왜 그렇게 야만적인 생활을 합니까? 라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책을 되게 말하듯이 쓰셨어요. 잘 읽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제가 대학 강의 이런 걸로는 이런 친구들보다는 제가 수업한 시간 수는 제가 훨씬 많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편안하게 재밌게 잘 들리더라고요. 이 책 내용 중에 연개소문은 우리가 좀 많이 배웠잖아요. 예. 근데 그 연개소문에 비해 영유아는 좀 과소평가되었다. 그렇게 쓰신 부분이 저는 좀 흥미로웠는데 그 영유아의 대당 유화책? 그게 평화적인 정치다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역사 책도 좀 덜하지만 이제 역사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걸 나오면 연개소문은 한없이 애국자고 좀 강하게 나는 그렇게 고개 숙이지 않겠어 하는 사람이고 영유왕은 중국한테 대들면 안 돼. 거기 밑보이면 우린 죽어 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 어쨌든 무릎 꿇고 빌어서 살아야 돼 그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는데 그 앞에 이제 책 앞에서 이제 수나라 이제 전쟁 얘기도 이제 두 챕터를 조금 길게 썼지만은 그 당시 고구려 사람한테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전쟁은 지금 어디 아프리카 부족이 미국하고 싸우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잘해서 부대 하나를 크게 이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부대를 한 100번, 300번 보낼 수 있고 그거보다 더 훨씬 센 무기를 보낼 수 있다. 이런 걸 알면은 미국하고 싸우기가 물론 무조건 항복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내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 부족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럴 때 계산을 정확히 정보를 알고 파악을 해야죠. 근데 고구려 사람들한테 고구려 사람들 인구가 그렇게 100만이 됐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1000만 명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 시대의 농업 기술,
그다음에 자연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가는 기술을 그 당시 급을 생각한다면 1000만 명이 살면은 바로 그 다음에 900만 명이 얼어 죽을 굶어 죽을 거예요. 근데 수나라는 100만 명을 보냈죠. 100만 명, 인구가 100만 명인데 그러면 아무리 쥐어짜더라도 내가 군인으로 쓸 수 있는 거, 사회 전체를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건 많아봐야 10만에서 15만이거든요. 근데 100만 명을 보냈어요. 우리 인구보다 더 많은. 그거를 보냈고, 물론 거기 안에서 수나라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수양제가 거꾸러지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긴 했지만은 또 쟤네들은 또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무턱대고 고개 들고 싸우자. 저번에 살수에서 이겼으니까 다음에도 우린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만일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굉장히 그 사회가 위험하겠죠. 근데 영유왕이 택했던 거는 가장 합리적이었던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게다가 또 마침 이제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당나라가 들어섰을 때 당나라가 처음에 고구려를 때려잡자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수나라 망한 원인 중에 또 하나가 고구려에 100만 명을 끌고 간 거였는데 또 하자? 그럼 너랑 수양제가 다른 게 뭐니? 라고 물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난 못 살겠다. 또 갈아엎자. 그래서 당나라도 처음에는 이제 계속 수나라 망하고 내전도 심했으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또 전쟁을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제 고구려의 곧자만 꺼내도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질 사람들, 뭐 PTSD, 그런 트라우마에 걸려서 떠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난 절대 내 임기 내에는 절대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그랬던 시점이에요. 당나라 초대 황제 때. 그걸 타서 그럼 이때 그러면 화해 모드를 만들자. 그래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또 그러면 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영유왕이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냐 했을 때 사실은 우린 살수대첩에 가려서 이제 잊고 있지만은 살수대첩으로 육군 30만을 보냈고 수군 5만을 보내서 평양성을 직접 공격했거든요. 당시 중국 사람들한테 평양에 있는 한반도의 왕조 국가의 수도를 점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육지로 대부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병력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필요한 물자는 바다로 가서 동시에 공격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이제 고조선 멸망할 때 성공했기 때문에 중국 애들도 계속 저 동네를 공격할 때 가장 최적화된 방법은 이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평양을 공격했던 수군을 박살낸 게 바로 영유왕이에요. 나약한 사람이 아니죠. 또 우리나라에 나약하다고 잘못 알려진 왕이 셋이 있는데 고려 해종, 그 다음에 조선 정종. 고려 해종은 자기를 죽이려고 방에 들어왔던 암살자를 자기 손으로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통일전쟁 때 장군으로 활약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정종 같은 경우는 사실 태조 이방원의 아들 중에서 가장 장군이에요. 완벽하게. 오히려 사람들이 알기에 굉장히 장군 이미지로 그려진 태종 이방원은 과거급제자고 문신이고 동생하고 아버지에 눌려서 맨날 이제 찍소리도 못했을 것 같은 그 형은 그 형제들 중에 가장 군인 스타일인 거죠. 영유왕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영유왕은 너무 잔인하게 죽었거든요. 죽이고 나서, 보통은 죽이고 나서, 아이고, 뭐, 어쩌저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하고 이제, 그래도 임금이었으니까 임금의 예로 장례를 지낸다. 이게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임금을 죽일 때 거의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불만을 사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만 세력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도 임금님이다. 그래도 내가 칼은 썼지만 그래도 최후는 임금님으로 모시겠다. 하는데, 구덩이에 버려요. 지치를. 과연 영유왕이 그랬을까? 그 시대 고구려도
또다시 전쟁을 하자고 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는 또 이제 뭐 612년, 뭐 645년 이렇게 띄엄띄엄하지만 사실 고구려는 100년 가까이 전시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저기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부터 이미 중국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지 모른다, 전면전을 해올지 모른다 해서 굉장히 이제 빡빡하게 굴러가던 나라예요. 근데 거기다 또 다시 나는 당나라를 향해 할 말은 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겠습니다라고 그 왕이 할 수 있었을까? 정작 연개소문도 자기가 정권을 잡고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까지도 당나라랑 전쟁을 피하려고 해요. 고구려가 위대한 점은 와,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물론 결국 마지막에는 망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와, 어떻게 그렇게까지 맷집이 좋을 수 있어요? 난 한 방 맞으면 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은 15라운드를 내내 두들겨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딱 이루고 서 있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15라운드 끝나고 판정패를 당한 상황이 되긴 했지만 물러날만 한데 참 우리 버티려고 조상님들이 무신장 애쓰셨네요. 한국 속이 사실은 대단한 게 저기 역사 보면은 중국 옆에 중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 블랙홀이에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은 다 하나의 중국이 됐잖아요. 섞여서 이리저리. 예, 버티고 이 정도 버티고 있으면 진짜 이게 어떤 분들은 뭐 대륙이 우리 거다, 어디 저 발해까지. 예, 저기 어디 저 중앙아시아 초원까지 우리 거다, 뭐 이렇게 거기까지 막 심한 경우는 많이 나갔네요. 메소포타미아 언저리도 우리 거다라고. 그건 좀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와, 어떻게 버텼지? 싶거든요. 영유아 같은 사람도 어떻게든 내가 가진 최대한의 내가 또 이런 일을 벌어졌을 때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를 예상하고 그럼 또 시간벌이도 하고 실제로 또 영유아는 시간벌이도 했거든요. 가만히 이제 중국하고 이게 사이좋게 악수했으니까 나 이제 평화로울 거야 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중국이 쳐들어올 거에 대해서 계속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유아 같은 사람은 상당히 너무 저평가를 당했다. 사실 군사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군사학에서 그런 얘기인데 자기들만큼 이렇게 모순적인 전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문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평화를 바라면 전쟁을 준비해라. 그러네요. 네. 평화를 바라는데 왜 전쟁을 준비해? 근데 그런 모습에 한국 역사에서 특히 고대사에서는 가장 그런 교과서적인 인물을 들라면 저는 영유아를 들 것 같아요. 핵 개발도 그렇잖아요. 이거 쓰면 다 망하니까 만들어가지고 계속 들고 이렇게 흔드는 애들이 이거 너 때린다. 핵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소규모 전쟁은 많이 일어났는데 세계 전쟁을 막고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수단이죠. 불안하게 계속 겁은 주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겁만 주니까 사람들이 좀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대사가 버텨줬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저력이 있네요. 특히 또 그 경주. 네. 예, 누구나 한 번쯤 가보는 곳인데 한 나라의 수도로 1000년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 좀 연결될까요? 비결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요. 네. 좀 위치가 좋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하면은 괜히 지역 비하로 들을 수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역사 인문학적인 환경에서 경상도는 좀 폐쇄적인 환경이에요. 사람이 폐쇄적이다가 아니라 산맥으로 툭 계속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고속철 뚫고 고속도로 뚫고 비행기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은 다른 지역에 있다 경상도로 들어간 집은 있어요. 근데 나오는 집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그러면 또 어떤 사람 그럼 또 여기가 또 천국이란 말 아이가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들어왔으니까 다시 그 산을 보고 저걸 또 넘어
또 신라가 대단한 점은 그런 환경에서 버티고 자기 나라를 완성해서 한국 역사의 한 시대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칭찬을 해야 돼요. 사실 신라는 한 2000년 전쯤에 사람들 모아놓고 뭐 백제의 싹, 고구려의 싹, 신라나 가야의 싹들 여러 싹들을 보여주고 자, 이 중에서 이 조그만 반도 국가의 패권 국가가 될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할 때 아무도 신라를 꽂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백제를 꽂았겠죠. 가장 지금 그냥 사람 생각하기에 가장 널찍하고 사람도 많고 편하고 교통환경 좋고 자원 많은 지역이니까 그 시대 기준으로는 농사가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니까요. 경상도 지역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또 이제 소백산맥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죠. 그렇게 비실비실한 나라가 아마 백제와 고구려 시야에 노출이 됐으면은 일찌감치 사라져서 아마 우리는 또 발굴하다 와 2000년 전에 잠깐 존재했다 사라진 신비의 왕국을 찾았어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겠죠. 백제는 좀 평야고 네. 경상도는 좀 산지에 좀 있고 강원도는 너무 산이고. 그렇죠. 네. 근데 강원도도 저기 고구려가 살았던 지역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집안 그 환인 뭐 그쪽 처음 가기 전에 마침 홍천 가서 독립운동 유적지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홍천군에서. 강원도는 역사 유적지가 영월 빼고 꽤 있죠. 아 그래요? 다른 지역보다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어쨌든 그 홍천 산골짜기를 이제 만세 운동 한 대를 돌아다니다가 딱 중국 가보니까 난 여기 살면 난 향수병 안 걸리겠는데 정도로 산이 많아요. 다만 이제 고구려는 신라보다도 산으로 따지면 환경은 더 안 좋은데 네. 바로 옆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떻게 또 이제 고구려 사람들도 어떻게든 자기 환경에서 최대한 발버둥을 쳤죠. 그렇게 했고 신라도 쳤어요. 근데 이제 다만 신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하고 할 때까지 소백산맥은 안전한 엄마의 품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 신라의 후반부 통일을 하고 난 후에 후반부의 약점은 너무 거기 안주했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들이 막 불안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잤듯이 이 부여왕도 굉장히 불안한 존재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왕권 강화가 중요했을까요? 그 시대는 그게 중요했어요. 이제 히타이트라는 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특징이 그 당시에는 가장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최첨단의 기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들은 황금 의자에 앉을 때 철로 된 의자에 네네네. 앉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거 훨씬 싼 거 아니야 싶은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를 의자에 쓴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항상 있었는데 더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왕이 계속 원칙이 정확하지 않아서 한참 어느 왕이 발전시켰다 그 왕이 죽으면은 내전이 일어나서 푹싹 가라앉았다 그 다음 왕이 또다시 끌고 계속 그래서 쭉 우상향 어쩌다 한번 이렇게 꺾다가도 다시 펴고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요동을 쳐요. 저는 역사책을 읽으면 그 왕의 인생이 너무 무섭거든요. 왕이 그렇게 하고 저라면은 싶을까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고대 사회랑 현대 사회 가장 큰 차이가 신분제가 있는데요. 지금 신분제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신분제가 아니라 계급은 있죠. 계층이라는 게 있는데 완전히 굳어져서 나는 누구한테 태어났으니까 나는 또 그거에 이어받아서 나는 그걸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아빠가 청소부면 난 청소부를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멍청하고 비리비리해도 우리 아빠가 장관이나 총리 대신이면은 나도 총리나 장군이 될 수 있는 사회. 그거를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계급이죠. 재산. 우리 아빠가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좀 청년기까지는 우리 아빠가 망하지 않으나 전혀 걱정이 없죠.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점점 나는 이제 나이를 먹어도 안전해. 내가 사고 치지 않는 한 조용히 우리 아빠가 물려준 빌딩만 유지하고 잘 관리해주면은 나는 계속 먹고 이 부를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되고 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생활보 대장자예요. 그러면
처음에 공부하기도 뭐 이렇게 참고서 구하기도 힘들고 뭐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뭐 애들 뭐 학원이다 과외다 이런 거 받을 때는 정말 이것만 보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난 내가 실수해서 전 재산을 올인했다가 그게 망하면은 거지가 되는 거고, 난 우리 아버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한데 복권에 당첨됐다던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서, 출세를 해서, 뭐 어디 뭐 사장님 뭐 이런 것까지 출세를 했어요. 그러면 훨씬 잘 살게 되고, 지금은 이제 오가는 게 가능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너는 그렇게까지 차별받지 않아. 물론 출발점은 다르겠지만, 너는 아예 못해. 너만 할 수 있어는 없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옛날에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90년대도 그랬고 네. 2000년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결혼은 웬만하면 무조건 하는 쪽으로. 근데 지금은 뭐 당연히 하든지 말든지 개인 문제거든요. 네. 이렇게 결혼은 이렇게 줄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잘 먹게 됐는데. 네. 한국 사회가 유달리 전통이 굉장히 급속도로 파괴된 사회예요. 철저하게 아주 뇌를 도려냈다, 그러니까 뇌를 도려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그 다음에 저 북한은 공산주의하고 우리는 세계 최빈국에서 이만큼 끌어올리는 동안 너무 많은 게 증발해 버렸어요. 고유한 가치라던가 이게 딴 나라는 변화가 한 100년, 200년 막 걸쳐서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 이런 거 뭐 프랑스 같은 경우 사실 제1차 대전의 원인 중에 하나는 프랑스의 저출산, 프랑스의 인구가 독일 인구보다 더 줄어들 것이다. 그 공포가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유럽의 저출산 문제는 한 100년, 한 150년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20년, 30년 만에 급격하게 겪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졌던 전통적인 가치관이 급속도로 변했어요. 선생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도 아마 책이랑? 갑자기 이변이 없는 한 얼마 전에 이제 책을 내니까 네. 저랑 가까이 지내는 선배가 논문 안 쓸 거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듣긴 했어요. 저 밖에서는 쟤 이제 포기하고 딴 거 하고 있는 애다라고 얘기도 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닌데 나는 계속 책 사보고 계속 글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안 하니까 그래서 넌 아예 이쪽으로 나갈 거냐는데 공부는 계속 깊게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합니다. 저걸 오해하고 화내지 마시고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이 구세대와 신세대의 두 가지 입장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역사책을 쓴다면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빠져드는 거는 기록 자체예요. 삼국사기인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늙어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거는 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국사기 해설서였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지금 저희 앞에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 놓으셔가지고 그 기록이 어떻게 생겼느냐, 왜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록만 딱 펼쳐놓고 이 기록이 이거니까 이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잘못된 기록일 수도 있고 옮겨졌다. 그게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정확했느냐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정말 다큐멘터리를 찍듯이 정말 정확하게 찍었는데 필름이 파손이 돼서 띄엄띄엄 남았을 수도 있고 또 이거 3시간 너무 길어요. 좀 요즘 세대하고는 안 맞아요. 1시간으로 줄여줘야 했는데 편집하는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게. 근데 그 유명한 불국사가 개인 소유의 절이잖아요. 네. 절이었잖아요. 그죠? 와, 신라의 경제력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게 가능해요? 고대 국가의 경제력은 아마 지금 고대 국가의 그 귀족들이 많이 지금 우리 최고 지금 재벌 회장님들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딱 보고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도 왜 이렇게 검소해? 내가 바둥바둥
아무리 내가 높게 있어도 물 밑에서 막 백조처럼 발버둥 치지 않으면은 물 위에 못 떠 있거든요. 하지만 고대는 나 우리 아버지한테는 귀족 신분 물려받았어. 내가 임금님 몰아내자 반역만 안 일으키면은 거의 뭐 내 신분은 무너질 리 없어. 하니까 하고 그다음 그걸 보여야 되죠. 지금 많이 좀 저 회장님들이 막 과도하게 쓰면은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네. 난 저 회사 물건 쓰기 싫어. 그럴 거예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 봉사도 하고 저도 사실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뭐 악의 자본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아끼는 걸 또 미덕으로 자꾸 보여주고. 예.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우리들 위해 억누르면 안 된다. 좀 퍼줘야 된다. 우리 나 무조건 버는 게 아니라 근데 고대 국가는 그런 게 없죠. 그럼 뭐, 또 아니 꼬우면 귀족으로 태어나시던가요. 근데 너무 검소하니까 예.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이렇게 딱 보여지는 이런 불국사 같은 문화예술품이 좀 탄생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 탄생이 되죠. 오히려 자랑이죠. 어떤 저 중국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공익성. 아니 저기 뭐야 저희도 옛날 보면 저 삼성 같은 데서는 70년대 문고판 책 엄청나게 뽑아냈거든요. 네, 대우그룹에서는 아니 지금도 남아 있는데 대우학술재단이라고 그래서 대우재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연구자들한테 돈 줄 테니 한국에서 5명밖에 안 읽어도 좋으니 연구소를 내십시오. 계속 그러면 학문이 발전하고 뭐 나는 계속 돈을 긁어 모으지만은 여기 또 돈을 쓸 때는 써라. 없는 사람한테도 주고 학문이나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은 돈만 버는 뭐 또 하나 또 단순히 그러면 돈만 버는 경제동물이 아니야. 그런 것도 얻을 수 있고 또 자기도 벌면서도 나도 뭔가 좋은 일 한다는 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고대 사회는 자랑이죠. 신분이 다른 신분의 특징은 멀리서 봐도 너와 나의 등급 차이를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100m 밖에서도 너와 나의 등급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가 신분제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만큼 쓰고 이만큼 보여준다. 만약 저랑 신분이 다르신데 만약에서 10,000원짜리 정식을 먹었어요. 제가 좀 높은 신분이에요. 난 저렇게 궁핍하게 못 살지. 야, 50,000원짜리 가져와. 하는 거 저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저를 보면서 저런 거지들. 야, 한 테이블당 10만원.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5층짜리 은으로 된 건물을 지었다. 그럼 옆에서는 에휴, 저런 하찮은 것들. 10층짜리 황금. 그러면 저 이제 아주 높은 신분은 아이고 도토리 키젠다. 자, 50층짜리 다이아몬드로 도배해. 그게 이제 신문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그런 걸 하나 줬다. 내가 이만큼을 했다. 이만큼을 보였다. 이만큼을 쓰고도 내 통장 잔고는 전혀 걱정이 없다. 사실 푼돈이야. 황금? 별거 아니야.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네, 그런 거죠. 그렇게 과시하고 많이 가지면 행복한가요? 저는 그럴 돈 있으면 나는 책을 사고 그게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가지는 하는데 거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행복인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가지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재단을 세워서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도 뭐 학자들한테 돈을 쓴다던가 고아들한테 돈을 쓴다. 그래서 그 자기 취향에 따라 뭐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하는 사람한테 좀 써서 내 그 부족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나는 가난한 고아로 자랐으니까 나 저 고아들 저렇게 궁핍하게 사는 건 못 보겠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나는 이렇게 많이 푸는 사람이야. 와 나한테 박수 쳐줘. 와 저분은 훌륭한 부자야.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자기만 감춰두고 자기만 사치품에 쓰고 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지금 선순환을 일으킬 텐데 고대 사회는 그 정도의 개념은 없으니까 나의 보여주겠다. 위진당복조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누군가는 나는 돼지고기를 먹는데 사람 젖을 먹은 새끼 돼지만 먹어.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궁핍해. 없어 보여. 자, 난 점심 먹을 때마다
우리 집 주변에 황금 장막을 쳐서 먹겠어. 그리고 두 부자가 경쟁을 하죠.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사실 역사책 보면 그 사람들 다 망해요. 근데 어쨌든 그 망해서 목이 날아가는 순간까지도 자기는 즐거운 거죠. 그거를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잘 모르는 거죠. 난 그 돈 있으면 책 사고 싶은 거 잔뜩 사고 아니면 캠핑카 하나 사서 난 유적지 내가 가본 데도 있지만 못 가본 데도 많으니까 난 그걸 계속 1년 내내 여행 다니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제 얘기를 듣고도 와, 사치스럽다라고 하겠죠. 또 누군가는 책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네. 다니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사람도 있고 있죠. 집 좋아하는 아니면은 사람도 있고 난 그때 환경운동에 나는 내 모든 갈 수 있죠. 아니면은 뭐 동네 난 결식아동들 돕는 데는 모든 재산을 다 쏟겠다. 최소한 나는 내 재산만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쁜 짓 하는 데 쓰고 사기 쳐서 돈 더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만 안 하면. 근데 고대 사회는 그런 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매우 적었어요. 나를 보여주자. 나는 이렇게 존귀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삼국사기에서도 사람들이 거의 안 보는 특정된 사람만 보는 장이 있어요. 신분에 따라 여자는 무엇을 착용할 수 있고 뭐 어디까지 착용할 수 있고 집에는 뭘로 장식할 수 있고 집 면적 이런 것까지 다 정해놨는데 그렇게 이거 어기면은 가만 안 둔다라고 임금님이 총을 두고 협박하는 순간에도 다 달고 있었다라. 옛날에는 긴 손톱이나 이런 게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신분이라는 상징이 네. 있고 뭐 옷이라든가 장신구, 집 이런 걸로 과시를 했는데 현대 사회는 그런 것들이 존경받나요? 안 맞죠? 그럼 뭐 현대 사회의 가치는 무엇을 그 추구하면 다양성이죠. 좋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결식아동을 위해 쓰겠다. 나는 뭐 환경을 위해 쓰겠다. 아니면 나는 우리 동네에 있는 대학교에 그 돈 없는 애들 있더라. 얘들 장학금을 주겠다. 아니면은 다양성의 인정이네요. 네, 그 대신 이제 다만 나 혼자 잘 먹고 살고 그 돈으로 남을 괴롭히는 데 쓰는 것만 아니면 네 취향대로 해라.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치품을 쓰는데 너무 이게 자기 딱 돈을 가지고만 있지 않으면 쓰면은 어쨌든 돈은 돌고 도니까요. 아,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캠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끝으로 역사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역사는 뭐 이렇게 치열하게 산 모든 삶의 총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역사는 그냥 거기 시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전체다. 열심히 살았든 나쁘게 살았든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아무 일도 안 했든 너무 많은 일을 했든 그 삶 전체 총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사서에 저희 때 필독서는 그냥 EH카의 역사란 네. 무엇인가로 일단 입문을 했는데 근데 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역사란 무엇인가 이제 유통기한이 다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시 보면서 유통기한이 아직 한참 남은 책 같은데 다시 네. 느끼시는구나. 네. 그래도 선생님이 써주셔서 행복한 독자들이 있으니까 좋은 일 하셨어요. 네, 한국 고대사의 뒷골목, 정말 뒷골목을 거닐듯 읽을 수 있는 고대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책 쓰란 말 감히 못하겠는데 기다리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쓰고 있어요.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기록이란 왜 만들어졌는가. 네. 다음 책은 그러면 뭐 또 기다리면 나올까요? 다음에 책 나오면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